강화도의 한 폐가에서 발견된 세 개의 캐리어.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새 구의 육골이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새 모녀. 어머니 김영희 씨와 20살 첫째 딸 수진이, 그리고 17살 막내 민지까지.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집에는 강제로 끌려간 흔적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발견된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의심했어요. 중년 여성의 갑작스러운 실종, 최근 달라진 행동. 하지만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강화도의 조용한 주택가. 김영희 씨는 평범한 중년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아끼며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첫째 딸 수진이는 20살. 대학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에 보탰습니다. 엄마, 오늘 과외비 들어왔어요. 이걸로 민지 미술학원비 내세요. 수진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막내 민지는 17살 고등학생.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죠. 언니, 나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하네. 이웃들이 보기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모녀였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영희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일 때문에라고만 답했죠. 엄마, 요즘 자주 늦네. 무슨 일 하시는 거야? 민지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글쎄, 청소 일자리를 더 구하신 건가? 딸들은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좀 이상했습니다. 영희 씨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 왜 갑자기 화장해요? 아, 그냥. 사람들 만나는 일이 있어서. 이웃 할머니 박순자 씨도 눈치챘어요. 요즘 영희 씨가 좀 달라지신 것 같던데. 옷차림도 신경 쓰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인 영희 씨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게 아니냐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영희 씨가 딸들을 불렀어요. 수진아, 민지야. 오늘 엄마랑 좋은 곳에 가자. 어디요? 너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수진이는 의아했어요. 평소 같으면 딸들에게 미리 얘기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자는 건지. 과외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쉬라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영희 씨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민지에게도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자신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라고 했죠. 민지는 갑작스러운 나들이에 기뻐했어요. 오전 10시쯤 새 모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 씨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고 딸들에게도 예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마당에서 보고 있었죠. 어머, 영희 씨네가 다 같이 어디 가나 보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디 가니? 엄마가 좋은데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뭔가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네, 할머니. 그렇게 새 모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하지만 김영희 씨네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상하네. 영희 씨네가 사흘째 안 보이는데? 할머니가 걱정되어 집을 들여다봤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간 건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일주일 후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영희 씨네 가족이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강화도 새 모녀 실종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외출이었는데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강화도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온 지 이틀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 김민수 씨가 현장을 둘러봤어요. 집안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리정돈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것처럼. 설거지까지 깨끗이 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워져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간 사람의 집이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했죠. 더 이상한 건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문은 밖에서 열쇠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물건이 뒤엉키거나 부서진 것도 없었죠. 김 형사는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마지막으로 새 모녀를 본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영희 씨가 딸들이랑 나가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옷도 평소 입던 것보다 좀 더 신경 쓴 것 같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딸들한테 예쁜 옷 입으라고 했다더라고요.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좋은데 간다고 했다고. 형사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김영희 씨에게 변화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요 몇 달 사이에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자주 나가고. 그리고요? 남자가 자주 왔어요. 이 말에 형사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남자요? 어떤 남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 그런데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영희 씨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화장하고 나가더라고요. 평소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맞은편 집 이모 씨는 더 자세한 걸 봤다고 했어요. 한 달 전쯤에 그 남자를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 되어 보였고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요?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 머리가 좀 벗겨졌고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웃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영희 씨가 그 남자와 같이 나가는 걸 봤어요. 둘이 같이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이웃들의 증언이 쌓여갈수록 경찰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김영희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남자와 관련해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거였죠. 경찰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같은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엄청 많았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 번호를 추적해 봤더니 이름은 박성민이라는 남자였어요. 경찰은 곧바로 박성민을 수배했지만 그는 이미 행방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봐도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형사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편 김영희 씨의 은행 계좌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실종 당일까지도 계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돈을 빼간 흔적도 없었죠. 만약 남자친구와 도주한 거라면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거지?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발견이 있었어요. 김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간 곳을 추적해 봤더니 강화도에서 꽤 떨어진 산속 펜션이었어요.
그 펜션 사장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분들 기억해요.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 그리고 젊은 여자 둘이 같이 왔어요. 언제쯤이었나요? 3월 15일쯤이었을 거예요. 하루만 묵고 가신다고 했는데 바로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정장을 입었고 안경을 썼어요. 머리가 좀 벗겨졌고. 근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죠? 다른 손님들하고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펜션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좀 불안해 보였어요. 특히 마디는 계속 엄마한테 뭔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증언으로 경찰의 추정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김영희 씨가 박성민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급기야 딸들까지 데리고 그 남자와 함께 어디론가 떠난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건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김영희 씨와 두 딸, 그리고 박성민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로 날아간 것처럼 4명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강화도 모녀 실종 불륜 관련 추정. 중년 여성 연인과 함께 딸들 데리고 사라져.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불쌍한 건 딸들이지. 엄마 바람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네. 남자도 참 나쁜 놈이다. 애들까지 왜 데려간 거야?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옅어져 갔어요. 경찰도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어오면서 이 사건에 투입할 인력이 줄어들었죠. 결국 김영희 모녀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의 진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5년 후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2015년 가을 강화도. 김영희 모녀 실종 사건은 이미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강화도 산속 깊은 곳,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그날 오후 산나물을 캐러 온 할아버지가 그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썩은 냄새 같은. 호기심에 폐가 안을 들여다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마루 한쪽 구석에 커다란 캐리어 3개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캐리어들은 모두 검은색이었고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겁이 났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둘러 산을 내려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담당 형사는 5년 전 김영희 모녀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김민수 형사였습니다. 이상한 곳에 캐리어가 있다니. 형사는 조심스럽게 폐가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캐리어 3개가 마루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것, 2개는 중간 크기였어요. 냄새가 심했어요. 오래된 썩은 냄새가.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형사는 첫 번째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형사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캐리어 안에는 사람의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국과수에 연락했고 곧 감식팀이 도착했어요. 3개의 캐리어를 모두 열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캐리어 안에 사람의 육골이 하나씩 들어 있었던 거예요. 성인 여성 1명, 젊은 여성 2명으로 추정됩니다. 국과수 직원의 말에 형사는 직감했어요. 혹시 5년 전 그 실종 사건. DNA 검사 결과 정말로 김영희 씨와 두 딸 수진이 민지였습니다.
5년 만에 발견된 새 모녀의 유골.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캐리어 안에서 함께 발견된 다른 물건들이었어요. 첫 번째 캐리어에서는 하얀색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수에 같은. 두 번째 캐리어에서는 작은 책자 몇 권이 발견되었어요. 표지에는 이상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죠. 세 번째 캐리어에서는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편지는 김영희 씨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간다. 고통받는 이 세상을 떠나 진정한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박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형사는 편지를 읽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반 자살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박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5년 전 수사에서 만났던 박성민과 같은 사람인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캐리어에서 발견된 책자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천국의 문, 영원한 구원, 승천의 길 같은 제목들. 모두 종교 관련 서적들이었는데 내용이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랐어요. 육체를 벗고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함께 갈 수 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형사는 깨달았어요. 이건 일반적인 불륜이나 가족 도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뭔가 종교와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을. 급히 5년 전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박성민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성민은 천국의 문이라는 종교 단체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 법인은 아니었고 소규모로 활동하던 신종교였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어요.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이런 메시지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거죠. 경찰은 박성민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를 찾는 건 더욱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이 들썩였어요. 5년 전 실종 모녀, 산중 폐가서 유골로 발견. 불륜이 아닌 종교 관련 사건으로 추정. 사이비 종교의 집단 의식 가능성.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5년 동안 불륜 때문에 가족이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두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뭔가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해서. 강화도 동네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그럼 영희 씨가 만난 그 남자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애들까지. 아이고 불쌍한 애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았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세 모녀가 모두 죽게 된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성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캐리어에서 발견된 다른 증거물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김영희 씨가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을 읽은 형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수진이와 민지도 이해해 줄 거예요.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계획된 지시에 따른 것이었던 거죠. 과연 김영희 씨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두 딸은 정말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간 걸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끔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리어 발견 이후 경찰은 본격적으로 천국의 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종교 전문 수사팀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박성민이 활동했던 지역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비슷한 실종 신고가 몇 건 더 있었어요.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년 여성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수사팀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박성민의 포교 방식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앞에서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에게 접근했어요. 힘드시죠? 세상살이가 왜 이리 어려운지. 이렇게 말을 걸며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예전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영희 씨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당했을 거라고 추정됐어요. 경찰은 5년 전 김영희 씨의 동선을 다시 추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영희 씨는 실종되기 석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다녔던 거예요. 그 건물은 천국의 문 본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종교 단체요? 3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했어요. 언제쯤이었나요? 2010년 3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비워버리더라고요. 바로 김영희 모녀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관리인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 박성민이라는 사람 참 이상했어요. 맨날 정장 입고 다니면서 점잖은 척했는데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쳤어요. 헌금이라면서. 그런데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천국의 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성민은 정식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실 전직은 보험 설계사였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자리를 잃고 그 후에 갑자기 종교 지도자로 나선 거였어요. 그의 설교 내용은 기존 종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진정한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물질적 소유는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신도들에게 재산을 모두 바치라고 요구했던 거죠. 경찰은 천국의 문 전 신도들을 찾아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이모 씨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박 선생님이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해졌나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헌금도 처음엔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나중엔 몇십만 원씩. 이 씨는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끝이 온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언제쯤부터였나요? 2010년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전 신도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들과 연락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세속적인 관계는 영혼을 더럽힌다면서.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네, 다행히 제 남편이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죠. 하지만 김영희 씨는 달랐어요. 그녀를 말릴 가족이 없었거든요. 경찰은 김영희 씨가 천국의 문에 빠져든 과정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2009년 가을 시장에서 박성민과 첫 만남. 처음엔 단순히 위로를 받는 정도였어요. 혼자서 2딸 키우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박성민이 공감해주는.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은 김영희 씨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딸들이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시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으실 텐데. 경제적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죠? 이런 식으로 김영희 씨의 고민을 건드린 다음 해답을 제시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요. 2010년 초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곧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김영희 씨는 완전히 세뇌되어 갔어요. 집에서도 종교 서적만 읽고 박성민과의 통화에만 매달렸죠. 딸들이 걱정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이러는 거야.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2010년 3월 박성민이 김영희 씨에게 최종 제안을 했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가시겠어요? 김영희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세뇌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새 모녀가 죽게 된 건지, 그리고 박성민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수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5년 전 그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천국의 문에서 일했던 직원이라고 했어요. 박성민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보자와의 만남은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수 형사 앞에 앉은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성 정미영 씨였어요. 그녀는 5년 전 천국의 문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정미영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박성민이 뭘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이 너무 끔찍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성민이 갑자기 최종 의식을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최종 의식이요? 네, 집단 승천이라고 불렀어요. 선택받은 신도들이 함께 천국으로 간다는. 정미영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계속했어요. 처음엔 상징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성민이 이상한 약품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약품들이요? 수면제, 진정제. 그리고 뭔지 모르는 화학 약품들도 있었어요. 제가 주문서를 작성했거든요. 형사는 긴장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영희 씨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나요? 아, 영희 씨. 정말 불쌍했어요. 박성민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거든요. 정미영 씨는 김영희 씨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3월 14일 그러니까 실종 전날이었어요. 영희 씨가 사무실에 와서 박성민과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였나요? 제가 다 듣진 못했지만 내일 딸들을 데리고 오겠다. 준비는 다 되었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때 정미영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김영희 씨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뭔가 결심한 듯 하면서도 불안해 보였다고. 그리고 박성민이 영희 씨에게 하얀 옷가지들을 줬어요. 큰 봉지에 가득 담아서. 하얀 옷가지요? 네, 마치 수에 같은. 성인용 2벌, 아이용 1벌이었어요. 형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캐리어에서 발견된 바로 그 하얀 옷들이었을 거예요. 정미영 씨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박성민이 저를 불렀어요. 내일부터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모든 서류를 파기하라고. 왜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다음 날인 3월 15일 정미영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갔는데 김영희 씨가 두 딸과 함께 와 있었어요. 두 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수진이는 계속 어머니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불안해 보였고, 민지는 그냥 따라온 것 같았어요. 박성민은 새 모녀를 별실로 데려갔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나왔는데 모두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성민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너도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삿짐 센터가 와서 사무실을 완전히 비웠어요. 정미영 씨는 그 이후로 박성민을 다시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박성민이 자주 하던 얘기가 뭐였나요? 육체는 감옥이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육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처음엔 철학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정말로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미영 씨는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털어놨어요. 김영희 씨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09년 말에 신도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누구요? 박수현이라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신고는 안 했나요? 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형사는 급히 박수현 실종 사건을 조회해 봤습니다. 정말로 2009년 12월에 신고가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었죠. 혹시 다른 사례도 있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2010년 초에 신도 2명이 더 연락이 안 됐어요.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형사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김영희 모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박성민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박성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무실을 정리할 때 박성민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일이 끝나면 약속한 곳으로 간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약속한 곳이 어딘지는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해외인 것 같았어요. 여권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정미영 씨의 증언이 끝난 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언급된 다른 실종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수현을 비롯해 몇 명의 실종자들이 모두 천국의 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의 재산이 모두 박성민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 사기가 아니야. 계획적인 연쇄살인이야. 수사팀장의 말에 모든 형사들이 긴장했어요. 한편 국과수에서는 김영희 모녀의 육골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세 구의 육골에서 모두 같은 성분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물질인가요? 시안화칼륨과 수면제를 혼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사에 이를 정도의 농도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영희 모녀는 박성민에 의해 독살당한 거였어요. 아마도 집단 승천 의식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김영희 씨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까요? 그리고 두 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영 씨의 증언 이후 수사팀은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김수진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더 나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물에 젖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특수 장비로 복원한 결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은 수진이가 마지막 며칠 동안 쓴 일기였어요. 김민수 형사가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2일. 엄마가 이상해.
계속 좋은 곳에 간다고 하시는데 뭔가 불안해. 민지도 걱정하고 있어. 3월 13일. 엄마가 우리 보고 예쁜 옷을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그 박 선생님인가? 엄마를 이상하게 만든 그 사람?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3월 14일. 오늘 엄마를 따라가 봤어. 서울에 있는 이상한 건물에 들어가더라.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왜 따라왔냐고 화를 내셨어. 그 박 선생님을 만났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엄마한테 내일은 마지막이다. 딸들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 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집에 가요.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으셨어. 너희를 위한 일이야 라고만 반복하시고. 형사는 숨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월 15일 아침.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 오늘 정말 좋은 곳에 간다면서. 하지만 엄마 눈이 이상해. 뭔가 무서운 결심을 한 것 같아. 민지한테는 말 안 했어.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하지만 나는 알겠어. 엄마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걸. 그 건물에 도착했어. 박 선생님이 하얀 옷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어. 마치 수에 같았어. 이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거다라고 말하더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형사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정신이 없으셨어. 너희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너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라고 하셨어.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서워서. 나도 무서웠어. 박 선생님이 이상한 음료를 주었어. 마시면 편해진다고. 민지는 그냥 마셨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쓴 것 같았어요. 어지러워.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마시게? 민지가 쓰러져. 엄마. 왜? 우리를 살고 싶어요.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딸들은 전혀 자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속아서 강제로 끌려간 거였죠. 특히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국과수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육골에서 손톱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지의 경우 독극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체중이 가벼워서 먼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김영희 씨의 육골에서 발견된 흔적이었어요. 김영희의 육골에서 독극물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두 딸을 안고 있는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들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형사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김영희 씨도 마지막 순간에는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거죠. 수사팀은 김영희 씨가 남긴 편지를 다시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내용으로만 보였던 편지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특수 장비로 다시 확인해 보니 지워진 글씨가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수진아,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박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어. 너희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김영희 씨도 마지막에는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박성민에게 속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독극물을 마신 후였고 딸들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일은 딸들을 품에 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는 것뿐이었어요. 수사팀은 박성민의 범죄 수법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들을 노렸어요.
먼저 종교로 접근해서 완전히 세뇌시키고 모든 재산을 갈취한 다음 마지막에는 살해했던 거죠.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까지 함께 죽이라고 강요했어요.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건 종교를 빙자한 계획적인 연쇄살인입니다. 수사본부장의 말에 모든 수사관들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박성민은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거였어요. 신도들에게는 함께 천국으로 간다고 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해외로 도주했던 거죠. 경찰은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박성민을 전 세계에 수배했어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 그는 어디든 숨을 수 있었죠. 한편 이 사건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 이제 그만. 경제적 어려움 노린 악질 범죄. 가족까지 희생양으로 만든 사이비 교주.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특히 두 딸이 억지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죠. 박성민을 꼭 잡아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세상을 떠난 세 모녀를 위한 일이었어요. 경찰은 그들의 유골을 가족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특히 두 딸의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언니였어요. 민지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는데 이들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악마 때문에 말이에요. 김영희 모녀의 진실이 밝혀진 후 전 국민의 관심은 박성민 검거에 쏠렸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박성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봤는데 TV 뉴스에 나온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인터폴과 태국 경찰이 공조하여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5년 12월 드디어 박성민이 체포되었어요. 방콕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하며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였죠. 체포 당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형수술을 받았고 머리 색깔도 바꿨으며 살도 많이 빼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문과 DNA 검사 결과 확실히 박성민이었어요. 한국으로 송환된 박성민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정미영 씨의 증언, 캐리어에서 발견된 독극물, 그리고 수진이의 일기까지. 모든 것이 박성민의 계획적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죠.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박성민의 피해자는 김영희 모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명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천국의 문에 빠져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홀아버지와 아들,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수법은 항상 같았어요. 먼저 종교로 접근해서 완전히 세뇌시키고 모든 재산을 갈취한 다음 집단 승천이라는 명목으로 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아 해외로 도주하는 거였죠. 수사 과정에서 박성민의 통장 내역도 공개되었어요. 피해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약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5년 동안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성민은 법정에 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이런 말들을 반복했죠.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명확했어요. 피고인은 종교를 빙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산을 갈취한 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김민지까지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었어요. 김영희 모녀의 먼 친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영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딸들만 잘 키우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아이들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박성민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성민은 끝까지 냉정했어요.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저는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판사가 정숙을 요구해야 할 정도였어요.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민의 과거도 모두 드러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였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속여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이 많았죠.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험 설계사 시절에도 고객들을 속여서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시키는 일로 여러 번 문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회사에서 해고당했죠. 그때부터 종교를 이용한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기회다. 박성민이 동료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어요.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2016년 6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성민은 종교를 빙자하여 총 11명을 살해하고 특히 미성년자까지 살해한 점, 범행 후 해외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네요. 하지만 박성민은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심지어 항소까지 했죠. 2년 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는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